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최근에 그 기준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상에 따른 좀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자들의 금리, 그 다음에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오늘은 그 기준금리 인상이 진짜로 차주들한테 아니 혹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빠르면 8월부터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좀 10월 정도가 유력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좀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차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일부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분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마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게 차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지는 것처럼 뭐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서 뭐 한 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데, 약간은 좀 과장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 과연 충격을 받을까? 그 충격을 받는다면 얼마만큼 될까? 라고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먼저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기준금리는 쉽게 생각해서 한국은행이 그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그 돈을 공급할 때 받는 단가,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른바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라고도 하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설명을 보면 환매조건부 증권, 흔히 RP라고 하는데요. 이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 거래 기준이 된 정책금리라고 합니다. 환매조건부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상 채권을 담보로 잡고 신용 대출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RP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 금융사들끼리도 보면은 보통 뭐 수천억, 뭐 수조원 뭐 움직이기도 하죠. 자산 규모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하루에 뭐 왔다 갔다 하는 돈의 단위로 봤을 때 뭐 수백, 수천억까지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좀 틈이 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레 200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근데 당장 내일 100억 아니면 200억 정도가 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모자랄 수 있겠나? 이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금융사끼리 또 융통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때 이 금융사 해당 A, 돈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금융사를 A라고 치면은, A가 갖고 있는 국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해 놓고 있는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 채권 담보로 잡아요. 그리고 B라는 뭐 은행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뭐 하루 아니면 일주일 정도 빌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거를 뭐 설정도 하고 이전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게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은행한테, 그래, 요 채권은 내가 받은 셈 치고 일단은 돈은 빌려줄게. 일종의 보면은 이거는 뭐 실질적인 담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런 것처럼 좀 심각한 뭐 진지한 규모의 담보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대출,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신용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기준점 때문에 지표, 그다음에 아니면 보증물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근데 이 단기금리 시장 RPO 시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금융사 뭐 은행들끼리 빈번하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의 길이 막혀버린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은행 입장에 봤을 때 B라는 은행에 그 돈을 빌려주는데, B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당장 A 은행 입장에 봤을 때 돈을 안 빌려주겠죠. 아니 혹은 금리를 높여 부르게 되거나, 그 상황 자체가 좀 보면은 금융시장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B은행 입장에 봤을 때 당장 대출도 내줘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예금주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로 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돈줄이 막혀서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이 B은행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B은행이 또 다른 돈을 빌려오는 만큼 또 다른 은행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B은행 입장에 봤을 때 돈을 못 빌려와. 그럼 빌려줄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럼 연쇄적으로 이런 은행들 간에 이제 돈길이 막히게 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RP 금리를 상당히 한국은행이나 이런 정책 당국에서만 주시를 합니다. 이게 치솟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금융사끼리의 뭔가 돈줄이 막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를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 푼다던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조금 더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콜금리라고 하면은 이런 단기 금리 있잖아. 하루나 아니면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운용자금, 이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용자금에 붙는 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도 보통 뭐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제 그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붙이는 이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어떤 곳이냐 보면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조폐공사가 돈을 직접 물리적인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동성, 그 현금을 시장에 그 공급하는 역할은 바로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돈에 대한 도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도매 대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요. 그렇게 되면 도매에 대한 그 마진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매에 대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당장 올라간다고 하면은 최종 그 금융소비자인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사실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는 또 기준금리 외에도 이게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이 의무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에 맡겨놓아야 되는 그런 돈의 또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늘린다던가 아니면 줄인다던가 이걸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기는 해요. 물론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되게 보면 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뭐 기준금리 이럴까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지급준비율을 이제 조정을 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처럼 그 통화 자체가 국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통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를 많이 찍어내도 그 통화에 대해서 외국 누군가 사줘. 아니면은 그 통화 자체가 좀 힘이 있어. 그런 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 여러분 달러 생각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찍어낼수록 물론 그 달러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각자 뭐 다른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서도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우리나라 뭐 다른 뭐 원화나 아니면 다른 화폐에 비해서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이제 그 중앙은행이 푸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국채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은 MBS라고 해서 이제 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증권을 갖고 이제 증권화 시킨 거를 이제 사온다거나 이런 매입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중에 있는 채권은 이거는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돈을 줄게요라는 약속이랑 증서 같은 거예요. 당장 현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중앙은행이 돈을 갖고 사오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그렇게 되면은 1,000억 원짜리 예를 들면은 뭐 채권이 있다. 10년 뒤에 1,000억 원을 받는 건데 당장은 현금으로서 가치가 없지만 중앙은행이 그거를 만약 1,000억 원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근거에 있어야 될 채권이 현금이 돼서 이제 시장 앞에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양적 완화는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일본이 시작을 했고 근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별 효과를 못 보다가 이후에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 그때 파격적인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파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죠. 채권 매입 정책이 하나의 이제 그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의 그 자금 경색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과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섣불리 쓰면 안 돼요. 왜냐? 달러나 뭐 엔화 같은 거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또 사줄 사람이 외부에 있잖아요. 또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또 경제 규모도 크고 경제도 크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마구마구 찍어낸다. 그 인플레이션 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 밖에서 원화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원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 안에 이 남한 땅 안에 소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인구도 그대로고 생산되는 물품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돈의 양만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입니다. 일단 기준금리 얘기랑 뭐 한국 중앙은행에 대해 설명을 잠깐 했는데 2020년도 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고 또 2020년도에 왜 신용대출 금리가 쌌던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 금리가 보통은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 그냥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만약에 돈이 뗄 위험이 높다고 하면은 그에 비례해서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게 대부업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제3 뭐 아니면은 불법 사금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보면은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차주가 거의 이제 그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왔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고리대금 업자로서 나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차주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 그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범죄처럼 이제 그 사기처럼 차주한테 무리하게 그 금리를 씌우는 그런 경우 말고 뭐 일단 대부업체나 아니면 저축은행처럼 금리가 좀 높은 경우 그때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좀 신용도가 낮으면 뭐 예를 들면 뭐 8등급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도 못 만드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뗄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무리 신용 그 등급이 낮다고 해도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8등급이야. 아니면은 뭐 7등급이야. 근데 우리 아빠한테 담보가 있어. 아니면 뭐 몰랐는데 재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아파트가 있다던가.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게 된다고 하면은 이 담보를 가져가세요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비례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기간 뭐 초단기냐 아니면 장기냐 장기 기간이 늘어날수록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금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30년 모기지랑 20년 모기지랑 금리가 다르고 30년 모기지의 금리가 높은 게 바로 2억에 있는 거예요. 떼일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바로 그 금리에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차주의 신용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민간 신용 평가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뭐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의 신용 점수를 보고 신용 점수 높다고 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돈을 잘 갚았고 뗀 적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아껴줘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담보가 있게 되면은 혹 만약에 대출 못 갚게 되면 그걸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경매에 붙이든 아니면 뭐 다시 뭐 소유권 이전을 하든 해서 담보가 있으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항상 주택담보가 신용대출보다는 담보가 이자율이 더 낮았어요. 신용대출은 보통 예전에도 한 4% 5% 정도의 돈을 주었다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3% 후반, 뭐 2% 중후반도 가능했었거든요.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2020년도에는 역전이 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고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싸게 받은 거예요. 1.99% 아니 2.1%. 주택담보대출은 2.5% 금리인데 연금리인데 신용대출 2.1%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2020년 5월 28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5%로 또 낮추게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단기 콜금리가 움직이게 되죠.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이제 6개월짜리 채권이나 1년짜리 채권 금리까지 이게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단기 뭐 6개월 이나 아니면 1년 뭐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많이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단기 이 금융채에 대한 금리가 바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반영돼서 이제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종이라고 해도 5년마다 이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담보물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그렇고, 아무래도 장기물을 좀 중심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장기물은 단기물에 비해서 단기 채권에 비해서 이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좀 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 금리가 역전된 현상까지 벌어졌던 거죠. 이만큼 이제 이 그 기준 금리가 특히 단기로 하는 이 신용대출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말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만약에 0.5%에서 0.75%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당장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기 콜 금리가 뭐 초단기 하루 아니면 일주일짜리 이게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 거기에도 연쇄적으로 이제 뭐 한 달, 6개월, 이제 1년 이 금리까지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년 만기로 해서 많이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 만기로 받고 연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1년 정도의 신용대출 기간이 끝나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하려고 쳤을 때는 대출에 대한 금리가 분명 높아져 있는 거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은 이 아까 기준금리에 따라서 단기채 금리가 막 변동치고 그러니까 급속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채는 좀 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서히 반영하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제 큰 대출 금리의 상승폭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장기채,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 이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많이 상승이 돼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 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나요? 이거는 저희 앞선 그 동영상에서도 이제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좀 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왜 높아지면 왜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냐? 우리나라로 치면 뭐 3년, 뭐 5년짜리, 10년짜리 금리 채권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3%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쳤을 때 그 돈의 가치는 그에 반비례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10년 뒤 20년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10년짜리 뭐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요분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이 채권 지금 100억 원짜리 채권 갖고 있어봐야 10년 갖고 있으면 그 반도 안 될 텐데 그에 따른 보상을 금리로 해줘라.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간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장기채가 발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높아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갑작스럽게 기준금리가 0.5%, 1%, 1.5%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0.75% 정도 오른다고 해도 장기채 금리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올라봐야 조금 오른다거나 아니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큰 추가는 없을 거다. 그럼 신용대출 아니면은 뭐 기업대출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좀 그러시겠죠. 근데 이 부분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이게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예상이 전망이 나온 게 2021년 5월 달로부터 좀 그때로부터 비로소 된 것 같긴 한데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단기채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은행을 출입하다 보니까 은행채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이 은행채 무보증 AA, 트리플 A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9일 은행채 1년물 무보증 AAA, 트리플 A의 발행 금리가 1.187%였어요. 5월 17일이 이제 이 금리가 0.795%였거든요. 이게 한 두 달 사이에 0.392% 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0.795에서 0.392% 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대충 이제 그 상승률로 봤을 때는 49.3%, 50% 이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금리 0.5%에서 0.75% 오른다는 거는 0.5%의 절반 정도인 0.25% 포인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1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이미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설사 0.25% 포인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비율을 감당할 수 있게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좀 일부 보면 예금금리도 좀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또 신용대출 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20일 은행연합회 일반 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계은행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6월 2.3%에서 올해 6월 2.7%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신용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6일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 연 2.85%, 3.9% 수준으로 1년 사이 하단금리가 0.86% 올랐고요. 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어려움감이 좀 있긴 한데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해 이제 선반영돼 있고 해서 8월 정도에 물론 코로나19란 변수가 좀 강하게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오른다고 해도 당장의 그 우리 금융시장이 충격이 어마무시할 정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준금리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좀 빨리 연준보다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해줘야지 이게 원화 가치의 그 지나친 절하와 그러니까 가치가 낮아지는 거 그다음에 그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물가 상승을 좀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있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가 달러화를 찍어내는 규모를 점점 줄어나가고 있는 걸 테이퍼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급되는 달러가 좀 줄다 보면은 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달러에 대한 공급이 줄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이 외국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겠다고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더 악영을 미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한계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좀 당장 이제 그 1년, 2년 그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계신 분들 계시긴 한데 연장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힘드실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는데 근데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도 그렇고 자산 시장에 이 거품이 너무나 많이 좀 끼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도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이걸 만약에 실기해 버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큰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그 금리가 올라가 힘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차주분들은 그냥 정책금융 쪽으로 좀 약간 좀 보완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내가 대출을 받았다, 신용대출 받았다, 뭐 만기가 전 안 끝났다 그러면은 뭐 그 대출 금리가 당장 올라가는 일 없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다. 내가 고정금리를 5년 받았다 그러면은 5년 뒤 아니 5년마다 이렇게 갈아 끼워지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큰 걱정 없으신 거고 설사 변동금리로 하셨다 그래도 거의 6개월에 한 번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예,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고는 무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이 0.5% 저금리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봤을 때는 물론 이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 봤을 때도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기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와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선순환적으로 자금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금융 당국도 한국은행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국제적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장차 또 있을 2년 뒤에 있을 혹은 빠르면 1년 뒤에 있을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를 하는 그런 것도 보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서 채무를 좀 약간 좀 줄여가면서 늘어난 이자만큼 채무의 리밸런싱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파키하는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